상상인증권 신월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무려 28% 가까이 치솟으며 1999년 닷컴 버블 이후 26년 만에 진짜 가장 뜨거운 상반기를 보냈던 코스피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다시 한번 3,100포인트를 탈환해주기도 했는데 이 가운데 정부 정책 가운데 특징적인 것이 부동산 시장 규제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되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앞서서 6월 27일에 정부와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전국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특정 지역, 특히 서울 강남권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열기가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 7월 1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6월 27일 정책이 발표되고 28일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장이라는 것은 좀 크게 봐야 되겠죠. 서울의 시장은 상당히 뜨겁지만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년 말 기준으로 0% 보합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세 가격은 약 0.2% 정도 상승에 그쳤는데요. 이는 지난해 상반기와는 좀 사뭇 다릅니다. 작년에는 상반기에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이 마이너스 0.8 정도로 1%가량 하락을 했었는데요. 반면에 전세에 대한 선호도는 높으면서 0.9% 정도 올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인데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력하게 나온 것은 결국에 서울 매매 시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국의 이런 잠잠한 분위기와는 다르게 서울 매매 가격은 상반기 동안만 4.3% 정도 올라갔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작년과는 사뭇 다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빠르게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또 이재명 대통령은요, 부동산 규제 지금은 맛보기에 불과하다라는 또 언급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수도권 고가주택 쪽 있잖아요, 강남 3구 쪽. 네. 이쪽 지역 집값 잡힐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오늘 대통령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얘기를 하셨고요.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나왔다라는 거는 거래 냉각을 야기하면서 숨고르기를 견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에 6월 달에 우리가 봐왔던 숫자들은 이제는 당분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발표된 부동산원 데이터 역시나 전주보다는 조금 내려간 상황에 있고요. 다만 워낙에 가격이 급등을 한 측면들은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강남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작년 말 27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상반기 만에 32억 5천만 원까지 오른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을 상회하기 시작한 마포구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작년 말에 13억 4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14억 2천만 원대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이제 캡이 씌워졌기 때문에 당분간은 고가 주택에 대한 거래는 좀 잠잠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약 13억 9천만 원 정도인데 이 이하의 가격대의 서울 외곽 지역과 특히 경기 동남권 지역으로 이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확산될 수 있는 풍선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도 정부에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이번 정부는요, 증시 부양에 확실히 좀 힘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 레벨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황이란 말이죠. 네. 코스피 5천까지 바라보려면 아직 좀 갈 길이 먼데 3,100대까지 워낙 또 급하게 올라온 만큼 현 시점에서는 조금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조정 기간도 필요 없이 좀 쭉 위쪽으로 올라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코스피 상방에 28%, 미국의 3대 지수 대비해서 한 4배 이상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왔죠. 숨고르기에 대한 부분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나 좀 전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네. 그동안에 아직 매크로의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소멸된 것은 아니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기대감은 있지만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레벨이 올라올 수 있었던 부분들은 정책발 모멘텀과 신정부의 각종 정책들에 대한
대한 부분들이 협업해서 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대감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모멘텀이 일정 부분 더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를 기대감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숫자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 숫자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에 의해서 모멘텀은 분출이 될 수 있으나 레벨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해서 작용을 하면서 업종별, 종목별 선순환 구도가 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동산하고 연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수도권 집값이 조금 잡힌다면은 일단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부동산 쪽에 있었던 투자 자금이 증시 자금으로 좀 유입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만연해진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결국에는 돈이 몰리는 곳으로 사람들의 돈은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럼 것인데요. 부동산 쪽에 있던 투자 자금이 증시로 들어온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유동성,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과 유가증권을 포함한 것과 부동산의 자금의 성격은 완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에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런 기대 수익률에 대한 상향 조정을 유가증권에서 높여주면서 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좀 막겠다라는 것이지 부동산의 자금을 빼서 유가증권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다소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성급하게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가구의 자산은 5.4억 원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금융자산이 1억 3,400만 원, 그리고 실물 자산이 약 4억 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자산은 전체 가구 자산의 약 71%인데 시장 금리가 내려갔을 때 채권 시장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채권 시장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좀 터닝 포인트를 잡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유가증권이 좀 더 좋은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신정부가 들어섰을 때 기대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 특히 증시 측면으로 상당히 상향 조정을 시켜준다라면은 그 이후에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한 번 더 쏠릴 때 조금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만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부동산 자산의 상승률보다 금융 자산의 상승률이 좀 더 높아지면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지 이를 제로섬으로 해서 부동산의 자금을 유가증권으로 금융자산으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소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의지가 되게 확고하거든요. 대통령실은 집값을 잡아서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길을 좀 돌려야 된다라며 활성화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물론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투자의 성향과 주식 투자의 성향은 너무나 달라서 그 돈의 움직임도 다소 에너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정부의 의지가 이렇게 확고하다면은 글쎄요, 유동성이 확실히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시나리오도 우리가 예상해 봄직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M2에 대한 증가율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즉 통화 정책이 긴축에서 중립, 완화적으로 가는 국면에 있고 또한 재정 정책이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띌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이렇게 자본이 풀릴 때 시장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들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다라면은 이번에는 다소 부동산 대비 유가증권 시장, 특히 증시에 포커싱을 둔다라는 것이 정부의 지금 기본 방침인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핵심은 아무래도 시장 참가자들이 단기 자금 성향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수익이 나면 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일단은 자본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이 되었고 그 다음은 이제 세제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도 점진적으로 정책으로 좀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트의 비중을 뭐 이제 채권도 있을 거고 달러도 있을 거고 부동산도 있을 거고 뭐 주식시장도 네. 있을 텐데 어느 정도 비율로 좀 유지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좀 가장 현명한 전략이 될까요? 추가적인 질문 갑자기 드려서 죄송해요. 일단 올해 코스피 상승률이 벌써 28%고 네. 오늘 또 올랐잖아요. 주가가 올랐지 네. 않습니까? 이제 30%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레벨에 대한 부담감 분명히 있어서 이때 팔고 나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죠. 상호 관세 유예안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 그리고 감세 법안에 미국에서 이제 통과가 되었는데 이를 바라보는 시장 참가자들의 시선, 그리고 국내에 있어서는 추경이 확정이 되어서 진바닥을 다지고 있는 경기의 탈출 여부 등에 따라서 레벨의 상향 테스트는 이어질 것이고 이 상향 테스트를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주식은 수익률의 상향에 대한 시도는 할 것인데 그에 대한 근거들을 찾는 과정들이 물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상반기의 수익률을 하반기에도 시현한다라고 이렇게 뭐 확신을 하기보다는 계속 이제 자가 검증을 통해서 이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필요하겠고요. 다만 이제 원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상반기에 강했습니다. 그래서 8% 정도 절상이 된 상황에 있고 국내 채권 역시나 약 3% 가까이 수익을 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했을 때 수익률 격차가 더 벌어지기보다는 아마도 좀 수렴할 수 있는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한 곳에 수익이 났던 곳에 더 치우치기보다는 포트에 대한 부분들을 각자 투자 성향에 맞춰서 조금 더 조정하는 그런 노력들은 필요한 시점이고 특히나 7, 8월은 외국인 자금들의 계절성이 좀 나타나고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비교적 크게 나타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봐왔던 재료가 아닌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재료에 의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다소 경계를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원화 강세 현상은 이어질까요? 아마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7월부터 확실히 나왔고 파월 연준 의장 역시나 강경한 태도에서 다소 물러선 측면들이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까지 상상인증권 신월 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